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이번 시간에는 그 주니어 웰터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부에 걸쳐서 얘기가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과거 국내 주니어 웰터급 급을 쭉 더듬어 보면서 현재까지 이어오는 그런 얘기들로 이제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니어 웰터급에는 일본과 그 한국은 떼을 수 없는 그런 그 라이벌 싸움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 7, 80년대에는 그 한일 간의 동양 타이틀전도 참 볼만한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 세계 챔피언이 배출됐던 체급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국내 그 유망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임준배 위원님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펀치라인 복싱 토크의 맏형, 그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의 국제이사이신 임준배 WBC 국제심판위원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주니어 웰터급에서 국내 선수로 최초로 동양 타이틀을 차지한 선수가 신춘교 선수잖아요. 예, 네. 일단 뭐 주니어 웰터급의 그 역사를 뭐 얘기하고 가자면 이게 라이트급과 웰터급 사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60년대까지만 해도 그 주니어자 붙은 체급이 몇 개 되지도 않았고 그다지 그 세계 타이틀의 그 어떤 값어치라고 할까요? 그런 레벨이 낮았던 그런 체급이었고 그래서 60년대까지 그 카르로스 오르티즈요. 그 라이트급 명챔피언이었던 오르티즈가 그 주니어 웰터급 세계 챔피언을 또 잠깐 갖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 그 프로모터의 필요에 따라서 뭐 있다가 뭐 한동안 뭐 거의 타이틀 매치를 안 하고 없다가 하다가 그 62년도에 에디 퍼킨스가 뭐 실질적인 그 주니어 웰터급의 그 세계 챔피언 뭐 초대는 아니지만 그 실질적인 그 세계 챔피언으로 인정을 받은 주니어 웰터급에서 했던 선수가 이제 에디 퍼킨스죠. 그래서 이 선수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검은 칸토라고 할까? 상당히 그 노련하고 주니어 웰터급으로는 굉장히 단신이지만 그 펀치력이 뭐 그다지 강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그 노련한 그 테크니션으로 그 한때를 그 일세를 풍미한 그 주니어 웰터급의 어떻게 보면 주니어 웰터급 세계 챔피언을 자리 잡게 한 그런 장본인이죠. 그러니까 에디 퍼킨스부터가 그 주니어 웰터급을 어떤 체급의 존재감을 좀 부각시켜준 네.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카르로스 오르티즈라든지 그 아주 전에 그 루엠버스라든지 뭐 암스트롱 시절에도 주니어 웰터급은 있었지만 그때는 어떤 프로모터와의 어떤 그 이벤트 그 매치의 필요성에 따라서 있다가 또 한동안 소멸됐다가 또 잠시 생겼다 뭐 그런 계속 그런 걸로 왕복 오가다가 에디 퍼킨스 시절부터 이제 주니어 웰터급이 명실상부한 그 세계 챔피언으로서의 어떤 하고 이제 방어전도 일정하게 가는 뭐 그런 그 체급이 됐죠. 그러면서 동양에서도 이제 주니어 웰터급을 신설을 하게 됐고요. 예, 동양은 오히려 세계보다 더 빨리 OPF는 이제 1960년부터 일단 주니어 웰터급은 신설을 했어요. 그렇죠. 했고 이 체급에 이제 동양인으로는 최초 도전은 64년도에 다카시라는 그 일본 선수가 사실 이 선수가 웰터급 선수입니다. 웰터급이죠. 예, 그래서 세계 타이틀도 도전했었고. 예, 그래서 에디 퍼킨스를 불러서 그렇지. 이제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죠. 했는데 이 선수는 굉장히 미남이에요. 굉장히 미남에 장신에 아주 그 귀공자 스타일로 생겨가지고 하지만 이제 에디 퍼킨스를 일본에 불러들여서 했는데 13회 KO 되죠. 13회 KO 되는데 그 당시에 뭐 그 잡지를 보면 여성 팬들이 절규를 했다는 했는데 하지만 어쨌든 그 일본으로서도 중량급은 사실 이 세계 타이틀 도전의 첫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예. 부여하는 걸 봤습니다. 하면서 주니어 자가 붙었지만 역시 중량급은 동양인한테는 무리라는 뭐 그런 어떤 느낌을 주고 끝난 시합이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동양 챔피언까지 가게 되는 거는 그 69년도죠. 그렇죠. 예, 신춘교 선수가 그 일본의 오기하라를 이기고 동양 타이틀을 OBF죠 그 당시엔 동양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첫 그 우리나라 주니어 웰터급 동양 챔피언에 오르죠. 그래서 사실 이 신춘교 선수는 지금까지도 그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질 않아요. 저는 못 봤어요. 예, 했는데 저도 그냥 그 옛날 뭐 책이라든지 보면은 전형적인 칸가루 복싱
그러니까 그 미루어 짐작컨대 그 아주 그 뛰어난 아웃복서였던 것 같고 실제 시합에서도 그렇게 뭐 KO 승이 많았던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신춘교 선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동양 주니어 웰터급 챔피언이라는데 뭐 그 어떤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신춘교 선수에 이어서 이제 이창길 선수가 또 동양 챔피언이 되는데 네. 국내에서 초대 그 주니어 웰터급 챔피언이 나온 것이 69년 8월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 주니어 웰터급이 창설됐을 때는 이미 신춘교 선수나 이창길 선수는 국제 레벨로 올라선 상태이기 때문에 네. 두 선수가 한국 타이틀, 한국 챔피언이 된 적은 없어요. 그렇죠. 막바로 동양 챔피언이 된 것이 커리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이트급 타이틀전에 했죠, 국내에서. 그렇죠. 이창길 선수는 그 세계 군인 선수권대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었죠. 맞습니다. 네. 하고 제가 언뜻 기억은 나는데 올림픽에 나가기로 돼 있다가 무슨 사정으로 못 나가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신춘교 선수는 1차 방어전을 끝내고 그 도쿄 원정을 갑니다. 와서 후에 이제 몇 번 그 거론될 라이온 후르야마 이 선수가 이제 그 주니어 웰터급의 일본의 간판이었죠 그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 전에 이제 그 일본을 신춘교 선수 시절 이전에 그 주니어 웰터급 일본을 논하면 또 후지 다케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후지 다케시는 사실은 일본 국적이 아니에요. 하와이에서 출생을 예, 했죠. 그러니까 미국 국적이지만 교포죠, 교포. 본명도 폴 후지더라고요. 예, 폴 후지예요. 그래서 그 이 선수는 어쨌든 그 하와이 출생이었지만 자기의 어떤 그 핏줄인 일본에 와서 이제 그 선수 생활을 합니다. 하면서 66년도에 동양 챔피언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포장 좋아하는 일본 매스컴에서 이제 해머 펀치, 뭐 메가톤 펀치 했던 그러니까 단발의 그 엄청난 그 위력을 갖고 있던 그 얼굴도 봐도 그 뭐 수염을 기르고 아주 장사 스타일로 생겼죠. 했는데 이 선수가 69년도에 그 이태리의 아주 그 미남으로 생겼던 그 세계 주니어 웰터급 챔피언 그 산드로 로포포로 이 선수는 아마추어 경력이 굉장히 그 길었던 선수인데 이 산드로 로포포로를 일본으로 불러들여서 세계 타이틀 도전을 하죠. 근데 이 시합은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벌어졌던 세계 타이틀 획득 시합 중에 아주 그 충격적인 KO 신이 나오죠. 손에 꼽히죠. 네, 그래서 거의 뭐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난도질을 난다 하여간 뭐 그 로포프로가 그 후지다케시의 주먹에 거의 저러다 죽지 싶지 하는 정도로 하여간 맞고 아주 충격의 KO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또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이 주니어 웰터급은 한국하고 일본이 그 우연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시대를 계속 이어오면서 대부분의 그 간판 스타들이 아주 뛰어난 테크니션, 아웃복서, 그리고 아주 그 수려한 그 외모, 그 다음에 아주 그 신장도 좋고 이런 선수들이 많은 반면에 일본은 이 후지다케시를 시작으로 뭐 히라나카라든지 뭐 하마다라든지 가메다 같이 좀 테크니션도 있었지만 뭐 그 선수도 펀쳐였고 어쨌든 그 아까이라든지 굉장히 그 하드 펀쳐들 그 테크닉보다는 그 주먹을 앞세우는 그런 선수 유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국내 주니어 웰터급을 지배한 선수들이 좀 스타일리시하고 예. 뭐랄까 정말 그 파워 펀처는 별로 없었던 반면에 일본은 주니어 웰터급을 그 지배했던 선수들이 참 그 짐승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스타일들, 네, 그런 그 장비 스타일의 어떤 그 장수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는 강했지만 뭐 타이틀을 따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그래도 뭐 세계 챔피언을 3명이나 배출을 했고 국내에는 김장현 선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후지다케시 얘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 이 선수는 사실 뭐 일본에서 선수를 했지만 일본 말도 제대로 못해서 그 세계 챔피언 획득 후에 뭐 인터뷰할 때 그 아리가또 발음을 뭐 이상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뭐 일본에서 했지만 뭐 어쨌든 뭐 승자는 모든 게 다 커버가 되니까. 후지다케시가 외모나 경기력은 정말 야수 같은데 그 말할 때 인터뷰하고 이럴 때 보면은 여성스러워요, 되게.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간 일본에서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일으켰는데 이 선수가 종신전적이 34승 29KO입니다. 29KO고 3패 1무. 3패 1무인데
그 1차 방어전은 뭐 독일 선수를 아주 쉽게 이겼는데 이제 2차 방어전에서 그 주니어 웰터급사에선 또 빼놓을 수 없는 그 아르헨티나의 니코리노 로체. 언터처블이라고 예, 불렸죠. 이 선수는 정말 지금까지도 불가사의하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유튜브를 보면은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는데 가드 완전히 내리고 뭐 거의 그 눈앞에서 자기 눈앞에서 뭐 진짜 눈앞 5cm 앞에서 그 주먹을 미스시켜 버리는 뭐 타고난 아주 디펜드 마스터였어요. 그래서 이 선수와의 시합을 보면 정말 후지다케시가 그 마치 그 니꼬리노 로체를 피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듯하게 제풀에 지치죠. 정말 한 방도 못 맞히고 그 끊임없이 나오는 그 니꼬리노 로체의 잽에 10회전인가요? 기권을 하죠. 그 멍이 든 상태로 기권을 해가지고 일본의 그 첫 세계 주니어 월드컵 타이틀은 이렇게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와도 이제 인연이 있는 라이언 후르야마예요. 아, 맞네요. 예. 그래서 라이언 후르야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느 정도의 그 맷집도 있고 어느 정도의 파워도 주먹도 있고 일본에서 상당히 그 후지다케시와는 좀 결이 틀린 좀 더 완성된 어떤 스타일의 그런 복서로 기대를 모았고 이 선수가 우리나라의 이제 신춘교 선수를 71년도에 70년도죠. 70년도에 도쿄로 불러서 7회 KO로 물리치고 동양 타이틀을 뺏어가 버리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라이언 후레야마는 동양 챔피언이 된 후에 그 상당히 그 세계로의 기대를 모았는데 이 의외로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동양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네. 그 다음 해에 이제 이창길 선수가 국내로 불러들여서 네. 그 판정승을 거두고 그 두 번째 동양 챔피언이 되죠. 이창길 선수가 이 동양 타이틀 도전이 10전이 안 됐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9전째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굉장히 그 빠른 도전이었고 제가 처음 복싱을 접하고 장충체육관 맨날 드나들 때 가장 많이 보는 선수가 이 이창길 선수예요. 네, 그 얘기 많이 네, 하셨어요. 그래서 그 1차 방어전에서 그 일본 챔피언이었던 그 구보쿠라라든지 그다음에 그 2차 방어전을 하는데 그 사토 신이치라는 일본 선수가 왔어요. 근데 이 선수가 신인왕 출신인데 13승 12KO였어요. 그렇죠. 일본 챔피언이었고요. 네, 굉장히 유망했는데 1패가 있는데 아마 그게 일본 타이틀을 막 뺏기고 아마 왔던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정보가 많지도 않고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그 전적만 보고는 야 굉장하다 그랬는데 이 선수를 정말 7회까지 정말 그 무참하게 뚫겨 패는 걸 보고 이창길 선수의 그 어떤 강함을 그 어렸지만 느꼈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3차 방어전에서도 그 쇼지 히로시라고 이 선수가 일본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도 했고 3체급 아마 재패 챔피언일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니어 웰터급 챔피언을 했는데 이제 나이는 사실 먹었었는데 이 이창길 쇼지 히로시 시합은 그 2대 타이틀 동양 타이틀 매치로 김현 선수와 함께 했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동양 타이틀 2대로 붙이는 것만도 굉장히 큰 카드였기 때문에 동양 타이틀전만 해도 대단한 이벤트였죠. 예, 그렇죠. 그걸 갖다 두 개를 같이 붙이는 게 동양 타이틀 더블 이벤트는 아마 그 전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최초겠네요. 예, 그래서 이 사례가. 71년도에 동양 챔피언 3명이서 논 타이틀을 일제히 3대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창길 선수가 후에 세계 챔피언이 되는 그 가스 이시마츠와 했고 유재두 선수도 논 타이틀을 했고 어쨌든 뭐 동양 챔피언이 한 적은 있어도 동양 2대 타이틀 매치는 아마 이게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쇼지 히로시도 이기고 또 4차 방어전에서는 이글 사또 이 선수도 일본의 굉장히 기대주였죠. 그렇죠. 주먹도 있고 일본 챔피언을 지냈는데 이 4차 방어전은 더 나가서 이제 동양 3대 타이틀 매치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합이 뭐냐면 챔피언 스카웃 그 우리가 그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챔피언 스카웃의 그러니까 그 MBC 본토의 권투의 원조죠. 전신이죠. 그래서 그렇죠. MBC에서 처음에 이제 일동 스포츠로 시작을 해서 일동제약의 그 후원을 받고 시작한 그 정규 프로였죠. 그래서 일요일 저녁 때를 아주 우리를 즐겁게 했는데 후에 이제 챔피언 스카웃으로 바꾸고 이창길 선수의 4차 방어전이 챔피언 스카웃 100회 기념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메인 경기는 유재두 선수와 이금택 선수의 미들급 동양 타이틀 매치. 그 다음에 세미파이널로 이제 그 이창길과 이글 사또 그리고 첫 동양 타이틀이 그 홍수환 선수의 그
오기 시게요시라고 일본의 그 노장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 이것도 가서 보신 거죠? 예, 가서 봤죠. 그래서 3대 동양 타이틀 매치는 그 당시로는 뭐 세계 챔피언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가장 큰 카드였고, 제 기억은 그때 장충체육관이 만석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MBC 곤투 그 100회 기념을 했던 아주 큰 이벤트에서 또 이글사토를 이기고, 어쨌든 동양 챔피언이 된 이후에 4차 방어전까지 전부 일본에 좀 내놓으라 하는 선수들을 전부 KO로 물리치고 세계 랭킹이 6위까지 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아주 끈적끈적한 그 필리핀의 그 알베르토 크루즈라는 선수를 판정으로 이겼는데, 이러고 이제 그 미국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이창길 선수는. 참 그 안타까운 김현 예. 선수와 같이 예. 갔죠 그때. 그래서 그 이후에도 김현 선수와 이창길 선수가 그 아까 얘기했던 동양 2대 타이틀 매치도 했지만 외국 원정도 같이 이렇게 커플로 다닌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뭐 후에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김현 선수는 그 당시에 그 월터 실리 선수와 나름 선전을 했고, 잘했어요. 예. 그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는 곳이 그때만 해도 성지였죠. 그래서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그 헤비급의 유수의 세계 타이틀 매치, 그리고 뭐 그 당시에 그 가까운 그 저기로는 그 알리와 그 조프레이저 1차전이 71년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복싱의 메카였고,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타이틀 매치는 아니지만 이 링에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나름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 가수가 카네기홀에서 그 공연을 하면 왜 영광스럽다 그러듯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링에 쓰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때는 영광으로 알았던 때였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TV 중계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했고, 요거를 저희 복싱엠 유튜브 채널에도 이제 두 경기를 다 올려놨는데, 네. 그 당시에 뭐 교민분들의 어떤 지원 때문에 그 성사가 네. 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실제로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그 뉴욕 교민들이 많이 오셨고, 시합 전에 그 우리나라 그 교포였겠죠. 그 당시에 그쪽에 거주하시던 그 소녀들이 부채춤을 춘 그 공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미국 진출에서 잘 풀렸으면 아마 이창길 선수가 좀 더 그 대선수가 됐을 텐데, 아마 바로 세계 타이틀에 도전할 예. 기회를 잡았겠죠. 근데 이 상대는 켄 부캐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켄 부캐년은 그 전에 그 로베르토 두란에게 라이트급 타이틀을 내주고 이제 재기전을 나선 거죠. 했는데 이 시합을 보면은 뭐 켄 부캐년이 강자이기도 했지만 이창길 선수가 그 시차라든지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이렇게 좀 공중에 붕 뜬 느낌을 받고 2라운드에 아주 어이없이 그 KO패를 당하죠. KO패를 당하면서 그 팬들의 기대를 좀 그 무너뜨리는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보니까 그때 체중을 뭐 슈퍼라이트급, 주니어 웰터급 체중이긴 한데 61.5, 62kg가 안 되는 라이트급을 조금 윗도는 그런 체중 계약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주니어 웰터급 체중의 리미트 하에서 패배를 하다 보니까 네. 동양 타이틀이 이제 박탈이 됐죠. 네. 그래서 공석이 된 타이틀을 놓고 다시 결정전을 갖게 됩니다. 그 원래 이정복 선수와 결정전이라고 한번 했었어요. 아 근데 그 경기는 논 예, 타이틀이 근데 그게 결정전을 자국인끼리기 예, 때문에 자국인끼리라 승인이 안 됐어요. 승인을 못 받았죠. 그래서 그 이정복 선수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다시 얘기를 하면은 이 7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한 중반까지 그 우리나라 국내 주니어 웰터급은 그 3인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춘산, 이정복, 최만성. 그러니까 최만성 선수는 뭐 라이트급 한국 챔피언도 했고, 세체급 챔피언. 예, 주니어 웰터급 후에 이제 웰터급 챔피언도 하고 그 류소리마치의 동양 타이틀까지 도전을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 이춘산 선수는 사실 주니어 라이트 패더부터 그 선수 생활을 시작한 아주 백전노장이었고, 이춘선 선수는 주니어 웰터급 한국 챔피언만 3번을 여기고 예. 있어요. 그리고 이정복 선수는 그거보다 더 백전노장이었죠. 이 선수는 뭐 그 60년대 중반부터 해서 일본 원정도 많이 갔고, 아무튼 이 세 선수가 서로 물고 물리고, 이춘산 선수는 이제 본거지가 대구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춘산 선수가 서울 와서 이정복 선수한테 지면 그 다음에 다시 대구 가서 붙었고 뭐 해가지고 이 세 선수가 아주 물고 물리고 계속 챔피언이 바뀌는 나름대로 어떤 그 국내 팬들에게 요 재미가 또 있었어요. 셋이서 서로 물고 물리고, 그 후에 뭐 조금 후에 또 그 박봉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장신에 이 선수까지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하여간 뭐 자고 일어나면 정말 국내 타이틀은 챔피언이 바뀌는 뭐 그런 식이었죠. 70년대 중반이. 그러다가 이제 진충문 선수라고 있었어요 또. 그렇죠. 이 화교 출신. 이 선수 화교 출신인데 이 선수도 또 잠시 그쪽에 또 같이 그거 하나 걸쳐가지고 또 같이 서로 물고 물리고 했죠. 이춘산 선수가 이제 박봉희 선수에게 타이틀을 뺏겼다가 네. 다시 박봉희 선수를 상대로 타이틀을 찾았는데 네. 그 세 번째 챔피언이 된 거죠. 네. 그걸 또 진충훈 선수가 이기고 네. 한국 챔피언이 되죠. 이춘산 선수 씨는 지금 뭐 그 체육관을 옛날에 했었죠? 그러면 지금 그 동생인 이충관 관장이 네. 대구 대산 체육관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또 대구 대산 프로모션에서 계속 시합을 이춘산 관장은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쪽 사정을 좀 더 보면 이제 그리고 요 뒤를 이은 게 이제 김종호 선수가 나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뭐 김종호 선수에게는 뭐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이창길 선수 얘기를 좀 계속 더 하자면 어쨌든 그 지금 아까 얘기하다 끊겼지만 이정복 선수와의 동양의 타이틀 매치가 그 국내인끼리의 시합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아마 OPF 본부가 많이 필리핀에 있었을 거예요.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예. 이때는. 그래가지고 그 타이틀 매치를 인정을 안 해줘서 그 후에 페드로 아디게와 다시 동양 타이틀 매치 그 챔피언 결정전 갔습니다. 그래서 페드로 아디게 선수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니어 웰터급 세계 챔피언을 역임을 했던 선수죠. 그렇죠. 이 당시에는 좀 그 약간 노세기에 접었지만 이 선수가 그 뇌리에 박는 거는 일본의 원정을 와서 와즈마고이치를 1라운드에 실신시킨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와즈마고이치가 세계 챔피언이 되기 전에 그 뭐라 그럴까요? 세계 타이틀 매치 전초전 뭐 이런 걸 했는데 이 아디게 선수의 원펀치에 그냥 기절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좀 일말에 좀 불안감은 있었습니다. 뭐 아주 그 세계 타이틀 매치까지 했던 아주 그런 경력이고 이 세계 타이틀은 이태리에 가서 뺏겼죠. 그 브루노 아르카리라고 후에 그 9차까지 아주 장수하는 그 이태리 브루노 아르카리한테 뺏겼는데 이 시합은 저도 이걸 또 뭐 직관을 했지만 이창기 선수가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디게의 한 방을 조심을 해서 그 아디게는 굉장히 그 주니어 웰터 쳐놓고는 좀 신장이 작은 편이었는데 보니까 막 와일드하게 막 휘두르는데 이창기 선수 입장에서 저거 잘못 맞으면 간다는 뭐 그런 거였는지 계속 그 아웃복싱으로 포인트를 벌고 무난한 판정승. 점수 차이는 어느 정도 났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점수 차이는 꽤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그 계속 그 벌려놓고 이기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거 끝까지 한 대 맞으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던 시합이었는데 어쨌든 그 작전승이라고 할까요? 해서 이 아디게를 물리치고 다시 그 동양 타이틀을 차지하죠. 근데 이 동양 타이틀을 차지하고 한 게 이 전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이때가 이미 그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세계 타이틀을 한 이유죠 이게. 아니죠. 이때 첫 방어전을 갖고 나서 세계 타이틀 그렇죠. 도전을 하죠. 그래서 동양 챔피언이 다시 됐는데 그 리베라라고 이제 아주 필리핀의 약체를 불러다가 그 1차 방어전을 하고 그 후에 도전합니다. 그 후에 그 해를 넘기면서 그 매치업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매치업이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어린 마음이지만 그 이태리의 브루노 아르카리가 WBC 챔피언을 갖고 있었고 WBA는 이제 안토니오 세르반테스 뭐 지금까지도 주니어 웰터급 역대 뭐 베스트에 들어가는 그 선수와의 시합이 결정이 됐는데 어린 마음이지만 이태리의 그 알카리하고 하지 왜 저런 선수하고 할까 하는 것이 이 세르반테스는 정말 지금 나와도 그렇게 손색이 없는 그런 어떤 복싱 센스를 갖고 있었고 이 선수가 그 세계 챔피언이 된 그 타이틀 획득 시합을 보면 이 선수가 이제 첫 세계 도전은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 니코리노 로체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그냥 그 니코리노 로체 그 아주 그 기막힌 수비 덕에 뭐 어떻게 승부를 내질 못하고 판정패를 당하고 두 번째 세계 도전은 이 니코리노 로체를 이겼던 그 페퍼민트 프레이저 그 파나마의 그 알폰소 페퍼민트 프레이저에게 도전을 하는데
이 시합에서 10회 KO를 이기면서 이제 타이틀을 따는데 다운을 아마 제가 횟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수도 없이 뺏었어요. 그 파나마 링에서 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되고 콜롬비아가 뭐 복싱의 그 아주 그 좋은 제목들은 많았지만 그 시장이 좁았기 때문에 이 선수는 주로 베네수엘라 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1차 방어전도 그렇고 2차 방어전에서는 그 니꼬리 노르체에게 또 서력도 하고 해서 그 아주 그 굉장히 강함을 보이고 5차 방어전에서 이제 그 또 자꾸 이제 중복이 되지만 라이언 후르야마의 도전을 받죠. 했는데 이 시합은 초반에 그 라이언 후르야마의 공격성을 보고 약간 그 아웃복싱으로 좀 세르반테스가 경기를 그냥 무난하게 끝냅니다. 하지만 이 세르반테스의 그 강함은 이미 그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뭐 두란하고의 시합을 한다는 정도의 그 뭐 그런 얘기가 나돌 정도의 그런 그 강자였고 특히 이제 이창길 선수와의 시합이 6차 방어전이 됐는데 이 시합이 사실은 그 세계 챔피언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자기 고향인 콜롬비아로 와서 하는 시합이에요. 했기 때문에 뭐 의기충천했겠죠. 그래서 이 시합은 글쎄요, 시합 그 정보가 뭐 지금같이 많던 시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승리가 비관적으로 그런 예상되는 시합이었고 이 TV 중계는 해줬죠. TV 중계는 해줬어요. 그 녹화 중계였겠죠. 그러니까 이 딜레이 그 라디오로는 생중계해주지 않았나요? 라디오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TV는 시합 끝나고 며칠 있다인가 일주일 있다 해줬는데 이 시합도 그 김현 선수와 같이 출전을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김현 선수는 그 당시에 그 알폰소 페레스라고 그 콜롬비아 올림픽 대표 출신이에요. 근데 이 알폰소 페레스가 사실 그 당시에 그 굉장히 세계 챔피언까지 바라보는 그 페더급의 유망주였는데 김현 선수와의 시합 후에 뭐 몇 번 패배를 하더니 뭐 어디론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선수였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그 세계 챔피언 후보로 유망주였는데 정말 이 이창길 선수와의 시합에 앞서 이 시합을 해주는데 김현 선수가 1회전부터 손 한 번 못 쓰고 3회까지 일방적으로 나타나다가 스톱이 걸려요. 그래서 뭐 세미파이널이 그렇게 끝났고 본 경기 이제 이창길 선수와 세르반테스와의 시합이 벌어졌는데 이건 뭐 그냥 원사이드하게 완패라고 봐야죠. 그래서 6회전에 그 세르반테스 연타를 맞고 그 이창길 선수가 이제 그 그러니까 다운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주저앉아 있어야 된다. 앉아서 그 이렇게 뭐 저쪽 그 링 에이프 저 코너 쪽 바깥쪽도 이렇게 한번 보고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일어나고 카운트 아웃된 다음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뭐 보지는 못했지만 네. 그 뭐 사모라가 호르에 루안한테 KO 됐을 때 그 장면과 비슷한 건가요? 그거보다 더 정신이 좀 맑았던 것 같아요. 그럼 아르케오가 프라이어에게 두 번째 KO 될 때 그때도 뭐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안방 다리라 그러나요? 뭐 그런 식으로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자모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의식은 있었지만 아직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그 당시의 느낌으로 이창길 선수는 더 싸울 수도 있었던 힘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합 후 인터뷰에서 일어나서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앉아 있었다고 그 멘트를 해가지고 귀국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이창길 선수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복싱 전문지라든지 판치라인도 있었고 주간 스포츠라든지 뭐 스포츠에 대한 그 뉴스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그 칭찬도 많이 받고 또 상당히 비난도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많이 받았던 뭐 부캐넌과의 시합, 뭐 세르반테스와의 시합 후에 그 패배가 팬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패배가 아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고 뭐 그만큼 그 이 선수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컸었다는 거에 그 반증을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어쨌든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그 인아웃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또 신장에 비해서 좀 허리가 길면서 다리가 좀 짧고 복싱하기 좋은 체격이었어요. 저는 뭐 대한뉴스 그 짧은 필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동행 타이틀 방어전 뭐 잠깐의 모습이지만 60, 70년대 초반의 선수로 보기에는 참 깔끔한 그런 테크닉을 아주 지니고 있었던 것 세련됐고 같아요. 그 소위 링을 탄다 그러죠. 그래서 그 로프워크나라든지 그 상당히 그 스텝도 좋았고 스트레이트는 아주 일격 필살의 그 위력이 있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세르반테스와의 세계 타이틀 도전 실패 후 동양 타이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죠. 그렇죠. 해가지고 그 이후에 몇 번의 동양 타이틀 매치를 더 합니다. 뭐 그 이글 사또와는 여러 번 싸웠는데 이글 사또와도 하고 그 알베르토 비세라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는 필리핀 선수인데 이 70년대 중반에 한국 와서 살더라고. 그래서 허버트 강 선수와 논타이틀 해가지고 있다가 서울에서 하고 한 2주 후에 보면 어디 부산에서 또 뭐 김종호 선수와 시합하고 또 한 3주 있으면 이창길 선수가 동해안 타이틀 매치하고 하면서 뭐 어떻게 비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한 번 오면은 한 2달 있으면서 한 3시합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아주 전형적인 필리핀 그 복서 그냥 아주 그 잔꾀만 많고 맷집 좋고 터프하고 뭐 이런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허버트 강 선수가 이 선수하고 무승부를 한 번 해요. 그래서 나름 이 센데 그랬는데 이 선수를 뭐 이창길 선수는 KO로 뭐 KO 시키면서 바닥을 보였고 이맘때는 이미 허버트 칸 선수는 조금 그렇죠. 꺾어진 예. 때였죠. 그렇지만 뭐 허버트 강의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허버트 강하고 한국에서 해서 무승부였으면 어느 정도는 실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 이창길 선수에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몇 번의 방어전을 더 했지만 이미 그 첫 동양 챔피언 제임실 같은 그런 뭐 패기는 없고 이제 그 외모도 그 첫 동양 챔피언 때 물론 나이도 젊었지만 굉장히 그 아주 스마트했지만 이 당시엔 나이가 이창길 선수가 75년 6년 되면 한 27, 8 됐을 거예요. 당시로서는 예. 상당히 그리고 노장이었네요. 이제 뭐 코스염도 좀 그 당시에 시합 때는 기르고 해서 그 경기 초반 같은 패기는 없어지고 이제 노련함으로 이제 운영을 해 나갔는데 결국은 75년도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로 원정을 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윙서 수세노, 웡소 수세노. 웡서 수세노 이 선수에게 이제 동양 타이틀을 뺏기게 되고 이 웡소 수세노가 이창길 선수를 이기고 타이틀을 차지한 것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최초로 네. 어떤 그 국제 타이틀을 획득한 그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는 그런 시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뭐 기사를 보면 웡서 수세노가 그 동양 챔피언 된 게 인도네시아에서는 뭐 세계 챔피언 하나 나온 것처럼 그렇죠. 시끌벅적했다는 뭐 그런 기사가 나왔고 이 수세노 선수는 후에 이제 나올 김상현 선수에게도 한번 이기죠. 그렇죠. 예. 김상현 선수에게 그 방어전인데 네. 김상현 선수의 첫 패가 이 웡소 수세노. 예. 물론 뭐 인도네시아 원정 경기였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창길 선수는 뭐 이 시합을 끝으로 이제 그 선수 생활을 접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경기에. 예 하고 하여간 제가 처음 곤투를 접할 때 그 한참 그 간판으로 나왔던 선수여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인상에 남았고 임준배 위원님께서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네. 벌써 그 위원님과 복싱 얘기를 나눈 지가 20년이 넘어갔네요. 근데 이창길 선수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각인이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저한테 그 굉장히 그 뭐 보는 사람 따라 틀리겠지만 임팩트를 줬던 선수가 이창길 선수하고 그 플라이급의 동신체육관 출신 그 사우스포 김학영 선수라고 있었어요. 그 한국 챔피언하고 뭐 후에 그 동양 타이틀 매치에서 다카다지로에게 시합은 이기고 판정에 졌다는 그런 평을 들었던 선수인데 이 두 선수가 저는 그 저의 어렸을 때 그 굉장히 그 각인되어 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창길 씨는 이제 후에 그 체육관도 운영을 하고 나중에는 뭐 체육관 사업이 잘 안 돼서 그 어디 큰 빌딩에 뭐 주차 요원도 하시면서 뭐 인생의 어떤 재기를 꿈꿨는데 워낙 그 현역 시절부터 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술을 뭐 그냥 보통 먹는 정도가 아니고 뭐 한 번 드시면 어마어마하게 드셨다 그러고 우리 그 선수 심판 우리 선배님 중에 이광우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뭐 이광우 선배도 국가대표 상비군 정도까지는 아마추어로 하셨던 분인데 동서지간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굉장히 그 술을 뭐 이제 은퇴 후엔 더 드셨겠죠. 이광우 심판님도 한술하지 않습니까? 그 이광우 심판 우리 선배님이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해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죠. 결국은 술 때문에 간경화로 인한. 그래서 굉장히 그 아까운 그 선수였고
그 무표정한 얼굴, 그 이창길 선수 특유의 그 무표정한 시크한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나라 70년대 초중반을 그 풍미했던 그런 동양 챔피언이 이창길 선수였습니다. 홍수환 선수가 세계 챔피언 되기 전까지는 국내 복싱의 간판이라고 봐야겠죠. 유재두 선수와 더불어 이창길 선수가 간판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잇는 것이 염동균 선수가 그렇죠. 있었고 뭐 그런 정도였죠. 그래서 어쨌든 이로써 이제 이창길 선수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그리고 이제 김상현 선수가 이제 출연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김상현 선수가 있기 전에 잠깐 보면 이제 김종호 선수가 있었죠, 주니어 웰터급에. 국내에서 예. 그래서 김종호 선수가 한국 타이틀을 7차까지 방어했는데 네. 그 안경덕 선수와 같이 기록이에요. 음, 국내에서는 주니어 웰터급 7차가 가장 긴 방어입니다. 그래서 이 김종호 선수는 처음에 등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장충체육관 가면 골수 팬들이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은 소주 옆에 차고 오는 그 아저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김종호 선수가 신인 시절에 노란 트렁크를 많이 입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네, 파격적인 노란색 트렁크인데 굉장히 피부가 까맣습니다, 이 김종호 선수가. 그러면은 다들 소주 한 잔 마시고 아저씨 제 아이노꼬란 거 혼혈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 혼혈아가 아니야? 막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어쨌든 그 굉장히 뛰어난 그 신체 조건하고 뭐 복싱 센스도 있었고 주먹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주로 각광을 받았는데, 이 김종호 선수는 그 어떤 프로모터가 좀 약했는지 그 나름 뭐 좋은 매치메이킹을 하질 못했고, 오히려 그 김태호 선수 데뷔 초에 김태호 선수 이전째 갑자기 뭐 상대를 해가지고 마치 그 정상일 선수가 동양 챔피언일 때 박정희 선수의 상대가 되듯이 해서 그 김태호 선수의 이전째 재물이 됐어요. 맞습니다. 예, 판정으로 지고 해서 좀 슬럼프를 걷다가 77년인가요? 또 허버트강 선수와 또 한 번에서 또 KO로 이겨요. 이겼죠. 예. 그때는. 그래서 또 재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우리 황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한국 챔피언에 대해서 연속 KO를 기록하면서 좀 불이 붙었는데, 뭐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더 이상은 뭐 뻗어나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 동양 타이틀 매치 마저 한 번도 못 해본. 그 좀 저는 약간 아이러니해요. 네. 75년에 한국 챔피언이 돼서 거의 80년까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 동양 타이틀 도전도 한번 왜 안 시켰을까? 그래서 제가 의문이 있어요. 이 뭐 프로모터의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하고, 결국은 이제 한국이 다 지나서 나중엔 이제 백인철 선수와도 뭐, 마지막 경기죠. 예, 주니어 매들을 하는데, 이때는 뭐 81년도니까 백인철 선수가 83년입니다. 83년 정말 물이 올랐을 때고, 그렇죠. 김종호 선수는 완전히 지는 해였기 때문에. 근데 이 시합 때 뭐 시합 내용으로는 굉장히 그 재밌는 시합이었죠. 그렇습니다. 결코 김종호 선수가 그 굴하지 않고 그 끝까지 뭐 맞받아 싸웠지만 역부족, 그리고 뭐그 세월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김종호 선수가 있었고, 또 잊을 수 없는 선수가 이제 후에 또 김상현 선수와 어떻게 보면 시대를 같이 하지만 더 훨씬 먼저 주목을 받았던 거는 사실 김광민 선수, 구상모 선수죠. 선수죠. 예. 그래서 이 선수는 그 수경사 출신으로 수방사 소속으로 나왔는데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연세가 한 60대 중반? 60대 중반이 됐을 때 아마 지금도 굉장히 그 남자한테 미모라 그래도 되나요? 하여간 굉장히 준수하게 생겼고, 뭐 김태호 선수나 구상모 선수 유명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팬도 많았고, 그렇죠. 그 시합이 없는 날은 그 수방사 그 뭐라 그러죠? 군복이 아니고 그 군복 말고 이렇게 왜 그 단복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 군복 멋있게 생긴 군복 입고 그 장충저가에 나서면 정말 눈에 띄는 그런 미남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 이제 데뷔 초에 연속 KO 우승을 거두면서 국제전을 많이 하게 되죠. 첫 데뷔 3번까지는 판정승이었는데 네. 그 4전째부터 7연속 KO승을 하죠. 그게 이제 주로 일본 선수, 맞습니다. 태국 전부 선수, 국제전이었어요. 예, 전부 국제전을 하고 뭐 세계 굉장히 그 갈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여기셨는데, 이 선수가 그 75년에 정말 그 사고 당하죠, 사고. 김광민 예. 선수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한국 타이틀부터 해서 이제 동양까지 노리는 아마 그런 플랜이었나 본데, 그 우리의 그 김강민 선수에게 정말 그 일회 KO패를 아주 당하는데, 그 이 당시 시합장에 막 절규가 들렸어요. 그리고 뭐 꼭 외모로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
그 김강민 선수는 어떤 그 이쪽 그 반대편 뭐 악역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구상모 선수 그렇게 무참하게 KO 시키면서 그 팬들에게는 악역 이미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타이틀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한국 타이틀이었죠. 네, 한국 타이틀의 타이틀이죠. 그 비중은 좀 적었기 때문에 네. 뭐 황충재 선수와 황준석 선수 네. 또 이제 뭐 그 정수현 선수와 고생근 선수 네. 그 정도의 메가톤급은 아니었지만 거의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그리고 충격이었죠. 시합 자체는 굉장히 쇼킹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래 그냥 바로 그냥 잡혀가지고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쇼킹했고 이 한 시합으로 인해서 구상모 선수는 사실 그 끊긴 거죠. 예. 그렇다고 봐야 돼요. 나중에 동양 챔피언 됐을 때는 커리어를 마감하던 시점에 동양 챔피언이 돼서 79년도인가요? 동양 챔피언이 됐는데 주목을 좀 못 받죠. 대우도. 그리고 뭐 시합 자체도 그 뭐 겨우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굉장히 어렵게 이겼고 결정전에서도 그랬고 네, 또 1차 방어전을 그 패치사얌 패치로엔 태국 선수랑 하는데 무승부로 간신히 방어하거든요. 이건 진시합이에요. 그렇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진시합이었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구상모 선수는 정말 그 데뷔 초에 받았던 기대와는 틀리게 의외로 뭐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는 그런 선수가 됐고 그 페체라현 선수와의 방어전 이후에 80년도였죠 그게. 그렇죠. 근데 80년 같은 해 8월달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다시 원정을 가서 토마스 아메리카라는 그 인도네시아 선수에게 KO패를 당하면서 8라운드에 KO 패하면서 타이틀을 내주게 되는데 이때 그 80년 8월 2일에 아론 프라이어가 세르반테스를 그 깨고 이제 WBA 주니어 웰터급 챔피언이 되거든요. 그때 프라이어는 WBA 라이트급 세계 랭커였고 그렇죠. 라이트급 5위인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구상모 선수가 주니어 웰터급 1위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토마스 아메리코와의 방어전을 이기면 어떻게든 지명도전이든 뭐든 세계도전이 가시권에 있었는데 근데 토마스 아메리코가 왜 원정을 갔는지 이때 어떤 옵션이 걸려있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메리코는 나름 뭐 그 대열을 잡은 거죠. 그 구상모란 대열을 잡고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도전하죠. 인도네시아 사상 최초의 세계 타이틀 매치를 벌이게 맞습니다.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이때가 그 인도네시아 복싱의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의 돈킹이라고 불리던 그 프로모터가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나중에 엘리 피칼까지 키워낸 엘리피칼 키워낸 이제 저거가 아메리카를 이 당시에 시세보다 훨씬 비싼 돈으로 불러 들여왔어요. 사울 만비를. 사울 만비를요. 그래서 시세보다 제 기억으로 45만 불을 줬던가 35만 불을 줬던가 그랬는데 대단한 금액이네요. 그 당시에 시세가 10만 불에서 20만 불 사이였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35만 불을 줬던 것 같네. 그러니까 엄청 시세보다 비싼 돈으로 사울 만비를 데리고 왔는데 뭐 이 사울 만비의 시합을 보면은 사울 만비스럽게 싸우고 그 사울 만비가 이 디펜스가 웬만한 선수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홈링에서의 그 인도네시아 역사상 첫 세계 타이틀 매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뭐 김기수 벤베너트 같은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랬겠네요. 하지만 이제 실패로 끝나고 이 아메리카도 결국 뭐 세계까지는 못 오르는. 와 근데 그 대전료 금액이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그래서 아론 프라이어가 가메다학교랑 5차 방어전 할 때 10만 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 사울 만비가 미국에서 하면 10만 불이었어요. 10만 불도 사실 프라이어와 만비의 어떤 급을 생각하면 많은 금액인데 와 35만 불이면 대단하네요. 약간 뭐 2배 3배의 돈을 주고 불러왔다 그러더라고요. 했지만 뭐 실패를 하고 어쨌든 뭐 얘기가 좀 옆으로 갔지만 구상모 선수는 뭐 이렇게 해서 또 구상모 선수의 그 시대를 막을 내리고 이 구상모 선수와 이제 시기적으로는 계속 이 중복이 되지만 김상현 선수가 이제 출연을 하게 되죠. 자 이제 김상현 선수가 사실 구상모 선수보다 앞서서 동양 타이틀은 따게 됩니다. 하지만 김상현 선수의 얘기는 2부로 넘겨서 다음 시간에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여기 그 김상현 선수부터 그럼 2부에서 하겠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그 6, 70년대 주니어 웰터급 또 이창길 선수의 얘기를 임준배 위원님께서 정말 생생하게 그 당시에 경험했던 또 직관했던 그런 얘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마무리 멘트로 매짐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이제 코로나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뭐 오늘 또 보니까 거의 800명이 다가왔는데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 복싱엠은 뭐 이에 굴하지 않는다면 좀 이상하지만 시합은 계속 5월, 6월 계속 그 여러 시합이 예정이 돼 있고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무관중으로라도 뭐 시합은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얘기는 저도 그렇고 듣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지칠 테니까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두 그 열심히 생활들 해주시고 뭐 저희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